안녕하세요. 이투스 현쌤입니다. 오늘 생활관리 2026학년도 10월 학력평가 전문항 해설 바로 들어갈 거예요. 사실 크게 어렵진 않은 모의고사였던 것 같습니다. 1등급 커트라인도 거의 50점 가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볼만한 제시문들이나 선지들이 몇 개 있기는 했어요. 네, 확실한 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활관리 기출문제들 잘 보고 공부를 무난하게 잘 해왔다면은 막 엄청 어렵다고 느낄 모의고사는 절대 아니었던 것 같고 그중에 요거 정도는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뭐 정답을 찾아내는 거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 정도 난이도의 모의고사였던 것 같습니다. 1번부터 해가지고 한번 좀 꼼꼼하게 한번 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시고요. 전문항 일종의 특강 같은 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가보죠. 1번 쉬웠어요. 윤리학은 각 문화권의 도덕적 관행을 경험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각 문화권에는 도덕적 관행이나 관습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경험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경험적으로 자료를 찾아내가지고 그걸 이제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보통 기술윤리학에 해당이 되죠.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서술 이런 것도 그렇고 그지? 세상에 여러 가지 존재하는 도덕적 관행들을 찾아 나가면서 그거의 인과관계도 분석하고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 윤리학은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규범적 판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그걸 이론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거지. 혹은 도덕 원칙이라고 부르는 거고 현실의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도덕 이론을 정립해야 된다. 이론을 정립하는데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뭐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이 정도 표현이 있으면은 현실의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론을 정립해야 된다라고 돼 있으면은 그냥 이론 규범 윤리학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딱히 뭐 이론 규범이나 실천 규범 윤리학이나 이런 거에 엄청 방점이 막 강하게 찍혀 있지는 않아서 그냥 규범 윤리학이다 정도로만 생각해도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1번 기술 윤리학,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를 탐구하는 거. 이건 이제 메타 윤리학에서 얘기하는 인식론이죠. 학문의 성립 가능성 탐구하는 거. 1번 기술 윤리학, 도덕 명제에 사용되는 언어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타 윤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죠. 소위 말하는 의미론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여기 메타윤리학 위쪽에 있었던 학문적 성립 가능성 다루는 건 보통 메타윤리학의 인식론이고요. 3번 이론규범 윤리학,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거. 이게 바로 답이죠. 그냥 도덕 원리라는 거를 이렇게 체계화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이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당위적 판단을 해준다. 이론규범 윤리학의 특징 맞습니다. 4번 이론규범 윤리학, 도덕 추론의 타당성을 가치 중립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론규범 윤리학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지. 도덕 추론의 타당성을 가치 중립적으로 검증한다. 특히 추론이라는 표현 때문에 도덕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그 과정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가치 중립적으로 그것도 판단한다. 그럼 메타윤리학의 논리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가와나 도덕적 관행의 개선을 위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도덕적 관행의 개선을 하기 위해 이 개선이란 단어 자체가 사실은 더 좋게 만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종의 당위 판단 같은 게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 어쨌든 도덕 관행을 개선하려면 이런 방향으로 해야만 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규범윤리학 쪽에 좀 가깝지. 당위적으로 도덕 관행을 이런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게 옳아, 그게 선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지침을 내려주는 거는 실천규범윤리학이나 혹은 규범윤리학이 하는 일 되겠기 때문에 이론규범윤리학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확실한 건 기술윤리학이 틀렸다는 겁니다. 기술윤리학은 그냥 도덕적 관행을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보고 그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이 정도만 하지 딱히 뭐 실천적 지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거나 하지는 않죠. 우리한테 이런저런 걸 뭐 하라, 그게 옳다 선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입장은 기술윤리학이 아니라는 거. 2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나무가 가득했던 산이 벌목으로 민둥산이 되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도 인의의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양심을 놓아 잃어버렸을 뿐이다. 사람에게는 원래 인의의 마음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대신에 양심을 놓아서 잃어버렸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보통 이 사람이 구방심이라는 단어랑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번에 수특수안에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내용이니까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거 맹자고 인의라는 게 원래 사람 마음 안에 있었다라는 표현하면 사실상 끝났죠. 그렇죠? 인의라는 게 인간의 본성으로서 원래 마음속에 있었다는 얘기니까 양심을 놓아서 잃어버렸을 뿐이니까 이렇게 나의 양심을 잃어버렸다라는 걸 맹자가 보통 방심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지. 구방심이라고 그래서 풀 표현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방심. 이런 표현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양심을 다시 찾는다 이 정도 의미거든요. 맹자 기준에서 우리 마음속에 원래 사덕이 있었는데 후천적으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욕망에 사로잡히든지 해가지고 내 양심을 잃어버려가지고 인의를 현실에서 실현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다시 잃어버린 나의 양심을 다시 찾아 나간다 이런 걸 이제 구방심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정도 표현은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쓸모없다고 근심할 것이 아니다. 아무도 벌목하지 않으니 그 곁을 유유자적하게 거닐면. 여기 나와 있는 한자는 사실 읽지 못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요유라는 단어의 앞에 소유가 아니라 소요유라는 단어의 앞에 있는 소요까지를 의미합니다. 소요유에서 소요.
유유자적하게 거닐다 뭐 이런 얘기도 보면 알겠지만 도가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막 인위적으로 뭐 벌목하려고 하지 말고 인위적으로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그냥 도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사물에는 귀천의 구별이 없다. 이런 거 딱 보면 알죠, 그렇죠? 딱 봐도 도가 스타일의 표현입니다. 정확히는 장자의 제시문이고요. 1번 맹자, 백성은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가질 수 없다. 맹자 입장에서 이게 유교인 것만 알아도 그렇지? 이거 맹자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되는 거지. 백성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가질 수가 없어. 무항산, 무항심이니까. 선비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예외인 거고 일반적인 백성들은 항산 없으면 항심도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 맹자 입장이니까. 생업이 있어야지 도덕성을 가질 수 있지. 생업이 없으면 도덕심을 가질 수 없어. 백성 입장에서는. 2번 맹자, 차별 없는 사랑. 이거 겸애거든요. 맹자 입장에서 차별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유교는 분별하는 사랑을 얘기하고 별애를 얘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별 없는 사랑을 주장하는 사람은 묵자잖아요. 겸애라는 개념을. 겸애를 베풀어야 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유교의 공자나 맹자 같은 경우에는 선한 사람을 사랑하고 악한 사람을 미워하라고 확실히 분별하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겸애 같은 개념은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3번 인 위에 얽매이지 않아야 정신적인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도가가 너무너무 할 법한 표현이지. 그렇지? 인위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무의자연의 태도로 세상을 살아야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재물의 경지 혹은 소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4번 도가 감각으로 인식한 도를 따를 때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감각으로 인식한 도를 따를 때가 아니죠. 도라는 건 감각으로 인식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 노자님이 이 도가의 사상가인 노자가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없고 언어로도 인식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감각으로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본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도의 원리가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 인위적인 지식을 최대한 비움으로써 좌만과 심지의 수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식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도라는 것은 그렇게 감각이나 언어 같은 걸로 인식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5번 유교랑 도가 지식을 쌓아서 시비를 명확히 분별해야 된다. 그런 거 이제 맹자가 하는 얘기가 맞겠지. 유교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시비, 귀천, 선악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을 열심히 쌓아가지고 공부를 해나가야 된단 말이죠. 수양을 해야 되는데 도가 같은 경우에는 지식을 쌓아서라는 표현부터 사실 틀린 표현입니다. 도가 입장에서 보통 지식이라고 하면 인위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쌓는 게 도를 깨닫는 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시비를 분별해야 된다. 이것도 완전 틀린 거죠. 그렇죠? 도가 입장에서 시비, 선악, 귀천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분별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5번도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난한 문제였던 것 같고요. 3번 시민불복종.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시민불복종은 정치 권력을 가진 다수자에게 제시된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정의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다. 롤스죠. 쌤이 되게 많이 얘기했던 거였지. 정치 권력을 가진 다수자에게 제시되기 때문에 정치적이라고 부를 수 있고 정의의 원칙에서 정당화되기 때문에도 정치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애초에 정의의 원칙이란 개념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사회의 기본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정치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정치 권력을 가진 다수자에게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 다시 말하면 심각하게 부정의한 그런 법을 없애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도 일종의 정치질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 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시민불복종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으며 뭐 많이 봤던 얘기죠. 그렇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는 없고 공유된 정의관에 반드시 근거해야 된다. 기억 시민불복종은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약될 수 없다. 시민불복종은 정치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제약될 수 있다라는 게 실제로 기출문제 선지로 한번 나왔었거든요. 만약에 시민불복종이라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정치체제의 효율성이 극도로 제한되고 심지어는 그게 체제의 파멸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면 그럴 땐 시민복종을 하면 안 된다라고 롤스가 얘기를 한단 말이지. 이 정치체제의 효율성이라는 건 롤스 기준에서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사회를 얘기하는데 그런 이익을 주는 체제의 효율성이라는 게 너무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롤스가 말하는 시민불복종은 체제를 지키려고 그리고 발전시키려고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체제를 부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체제의 효율성이 너무 많이 침해가 된다면 시민불복종은 제한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니은 시민불복종은 위법한 행위이지만 입헌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지. 롤스가 말하는 시민복종은 기본적으로 입헌체제, 다시 말하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걸 안정시키고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거지 막 이걸 파괴하려고 하거나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법한 행위인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헌체제를 안정시키고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민불복종을 통해 다수자에게 소수자의 요구를 숙고하도록 촉구하는 건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가능하다라고 바꿔줘야 되겠지. 이것도 쌤이 그전에 커리큘럼에서 진짜 많이 얘기했던 건데 다수자를 대상으로 또는 권력자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선 다수자가 곧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 다수자, 권력자에게 이 소수자 입장에서 기본적 자유를 침해당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소수자가 기본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그것도 심각한 부정에 의해 가지고 침해당했을 때 소수자가 다수자에 대해 가지고 야 니네들 지금부터 고민해 볼 수밖에 없어. 숙고를 촉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이나 위법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고민해 볼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걸 이제 롤스가 원래 원전에서는 숙고하도록 강요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걸 이제 학력평가 같은 데서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강요한다라는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좀 오해를 줄까봐 촉구한다라고 바꿔가지고 내고 있는 거거든요. 다수자한테 야 지금 니네 선택해야 될 거야 고민 한번 해봐봐. 내가 지금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데 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내가 시민불복종을 지금부터 할 거야. 시민불복종을 통해 가지고 니네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걸 뭐를 그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으로 네가 비춰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은 나와 함께 이 시민불복종에 참여해 가지고 혹은 나에게 동조를 해줘 가지고 실제로 이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을 없애거나 바꿔낼 수 있도록 도와줄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될 거야라고 시민불복종 행위라는 위법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그로를 끌어서 사람들한테 고민해 볼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만드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얼 시민불복종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의지에 의해 법에 대한 충실성이 포용될 수 있다. 롤스가 말하는 시민보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법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법 체제 전체는 존중하겠다 뭐 이 정도의 의미란 말이죠. 법 체제 전체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호소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불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지켜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 비폭력 같은 것도 있지만 처벌 감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법 체제를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을 위반해 가지고 시민불복종을 하고 내가 이 행동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랑은 별개로 법 체제에 따르면 어쨌든 위법한 행위는 처벌을 받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당한 처벌이라면 내가 당연히 감수하겠다. 내가 어쨌든 정의로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의로운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행동을 벌이기는 했고 여전히 내 행동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위법행위가 시민불복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체제를 존중하는 것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처벌이 들어오면 나는 그거 감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통해서 나는 그래도 법 체제에 대해서는 존중심을 가지고 있어라는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시민불복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니은 리을 되겠습니다. 4번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 찾으면 되죠. 이번에 쟁점이랑 관련된 문제라든지 독해 문제가 전반적으로 좀 쉽게 나와가지고 난이도가 좀 쉬웠던 것 같긴 해요. 성관계는 성인 간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상호 피해를 주지 않을 때 도덕적으로 정당화됩니다. 쌤이 뭐 매번 하는 얘기지만 보통 이런 앞부분에서 보통 싸움이 벌어지지는 않단 말이지. 아래쪽으로 가가지고 그런데 물론 뭐 이런 부분에서 보통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일단 읽어봅시다. 이러한 조건에 성관계의 도덕적 정당화에 필요한 제약은 없습니다. 자발적 동의가 있고 상호 피해 안 주면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건 자유주의죠. 그거 말고 다른 조건은 필요 없어. 성관계에서 자율성의 원칙과 해악금지 원칙 오케이 이거 지켜줘야지. 그런데 성관계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결혼한 부부 간에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라고 얘기하면 보수주의가 되겠지. 물론 성관계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발생시킬 수는 있어. 그것까진 인정. 그렇지. 뭐 성관계에 따라 가지고 아기를 뭐 낳게 되거나 그러면 양육의 책임도 발생하고 그렇겠지. 하지만 미혼의 성인들도 그러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혼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제약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입니다.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인정하는데 결혼을 안 해도 책임은 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꼭 결혼이라는 게 성관계의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성관계는 단지 사적 자유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과도 좀 관련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의 안정성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조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출산과 양육을 해야 돼. 그래야 사회적으로 안정이라는 가치가 만족될 수 있으니까 결혼이라는 조건은 반드시 충족돼야 돼. 만약에 결혼을 안 한 채로 출산과 양육의 책임 같은 거를 하려고 시도한다면 그 다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회적 안정성을 위협할 거야. 다시 말하면 결국 싸우는 부분은 이거죠. 결혼을 하는 것이 성관계의 중요한 조건이 맞는가 이걸 가지고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빨리 찾아와봐. 어딨어? 부부 사이의 성관계만이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는가 이거야? 부부 사이의 성관계만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건 둘 다 얘기하지 않죠. 왜냐면 부부 사이의 성관계가 정당화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지. 부부 사이의 성관계도 그렇고 다른
성관계도 그렇고 다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다라는 건 둘 다 동의하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성관계 말고도 뭐 커플 사이의 성관계든 아니면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사이의 성관계든 아니면 아예 막 서로 피해를 주면서 하고 있는 성관계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된단 말이야. 정당화되거나 아니면 정당화되지 않거나 그런 식으로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은 전부 다 될 수 있다. 자유주의, 보수주의, 중도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성관계도 다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 이 친구들 입장에서. 다만 정당화가 되냐 안 되냐는 아닐 뿐이지. 개인이 지니는 성적 자유를 제한 없이 보장해야 되는가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 없거든요. 둘 다 자발적 동의, 상호 피해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성관계로 인해서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건 또 둘 다 동의를 했거든요. 방금 전에 봤지만 둘 다 성관계에 따라서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야기할 수 있어. 여기도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라고 했으니까 자발적 동의는 성관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인가 유일한 기준이라고 자유주의도 얘기한 적 없고 자발적 동의에 상호 피해 주지 않아야 된다까지 얘기했고 보수주의도 그걸 기본적으로 인정하니까 유일한 기준이라고는 얘기 못하죠. 상호 피해 주지 않기라는 기준도 둘 다에게 다 있고 보수주의는 심지어 거기다가 이제 뭐 출산과 양육이라든지 결혼 이런 개념까지 끼워서 얘기합니다. 5번 결혼은 성관계의 도덕적 정당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인가? 이거 이제 보수주의는 예스인 거고 자유주의는 아니오인 거고 뭐 그런 거지. 결혼이라는 게 꼭 필요한가라는 입장 차이가 딱 나타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크게 어렵지 않은 토론 쟁점 문제였고 5번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할 것만 보기 위해서 인대로 고른 것은 이거 보면 알겠지만 뭐 준칙 얘기 나오고 이것도 사실 쌤이랑 제시문에서 많이 봤던 기억나는 제시문일 겁니다. 얼마 전에 쌤이 모의고사에 내기도 했던 거고 더운 모의고사 시즌 3에 우리는 어떤 준칙을 다른 사람에게 규정적으로 명령하는 대신에 그 준칙이 일반 법칙으로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과 논의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준칙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명령을 해가지고 야 지금부터 니네 이거 지켜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냥 내가 혼자 만들어낸 준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합당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참고로 하버마스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칸트란 말이지. 칸트 같은 경우에는 나의 준칙이 있고 내가 실천이성으로 이 준칙이 도덕법칙이 될 수인지 판단을 해보고 그게 도덕법칙이 되는 게 나의 실천이성에 따라서 명확해진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사실상 보편적 도덕법칙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하버마스는 혼자서만 생각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이랑 논의를 해봐야지. 그 준칙이 일반 법칙으로서 보편화가 돼도 괜찮은지 다른 사람들과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그게 핵심이라고. 담론을 해야 된다고. 나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의사소통적이라고 부른다. 도달한 합의에 대한 타당성 주장은 상호 주관적 인정에 따라 평가된다. 우리가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다는 거 그것은 사실상 이 주장이 타당하다는 거에 대해서 상호 주관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인정을 했다는 뜻이다. 이때 모든 담론 참여자가 합의한 규범만이 모든 담론 참여자 만장일치지 다수결 아니고 만장일치로 합의된 규범만이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고 합의된 규범은 담론 참여자 모두가 강제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하죠. 그렇죠. 합의된 규범이다. 만장일치로 합의된 규범이다. 보편화된 규범이다.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규범을 지켰을 때 나타나는 뭐 결과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합의가 될 수 있는 것들이겠죠. 하버마스. 규범의 보편성은 논의 과정을 거치는 합의에 의해서 확보될 수 있다. 규범의 보편성은 논의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게 되면은 그걸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규범이다라는 거를 그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해야 된다. 합의가 된 거라면은 보편성을 가진 규범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모두가 지켜야 되는 규범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니은 타당한 규범은 담론 참여자 중에 다수가 동의한 경우에만 도출된다. 다수가 동의하면 안 되죠. 만장일치로 동의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론은 참여자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기본적으로 하버마스가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서로가 자율적인 인격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서로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냥 타율적으로 우리가 명령한다고 그 사람들의 의견도 따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자율성에 기반해 가지고 토론을 할 때 우리가 서로를 동등한 토론자로 인정을 할 때 제대로 합의를 하고 논쟁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참여자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리얼 담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담론 참여자는 주관적 의견 제시를 지양하면 안 되죠. 오히려 나의 주관적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거야. 대신에 논리적 근거와 함께 제시를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의 논리적 근거에 따른 그 주관적인 의견이랑 나의 주관적 의견이랑 맞부딪혀가지고 뭐 논쟁을 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행위 계획을 조정한다든지 이해관계를 조정하다든지 이런 서로 양보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만장일치 합의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리을 선지는 탈락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주관적 의견 제시를 해도 괜찮다. 오히려 그렇게 주관적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 지향되지만 동시에 그 주관적인 의견 제시를 할 때는 근거를 확실하게 대야 되고 내 주장이 타당하다는 거에 대한 의견 제시를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크게 문제는 없겠어요. 그렇게 5번 넘어가고요. 6번.
이 문제가 이번에 좀 많이들 틀렸던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갑, 공정으로서의 정의 원칙을 실현하는 사회는 가장 자발적인 체제에 접근하게 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원칙을 실현하는 사회,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사회가 바로 가장 자발적인 체제이다. 왜냐면은 이 정의의 원칙이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진 체제라고 한다면 이 정의의 원칙이라는 거는 원초적 입장에서 우리 모두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잖아. 사실상 내가 만들어낸 정의 원칙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지. 실제로 만든 건 아니지만 물론 가상의 상황에서 우리가 동의할 거라고 이론적으로 가정이 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의 원칙에 대한 롤스의 논거를 들어오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하다는 얘기죠. 롤스의 이론상으로는 그런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들 정의의 원칙에 당연히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야. 이 정의의 원칙이란 게. 그러니까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체제는 자발적인 체제라고 부를 수 있어. 사람들이 알아서 스스로 이 정의의 원칙에 공감을 하고 이 정의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체제에 자발적으로 협력할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체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정의의 원칙이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공정한 여건 아래 합의될 원칙을 실현하는 사회에서 공정한 여건이라는 게 원초적 입장 얘기하는 거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원칙, 그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책임들이 있거든. 정의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진 법을 이제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책임들이겠지. 그런 책임들은 스스로가 부과한 거나 마찬가지다. 사실상 나도 정의의 원칙에 동의한 원초적 입장에서 동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내가 정의의 원칙에 동의했고 그 정의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거꾸로 나한테 책임이 온다면 그 책임은 사실상 자기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것과 같다라는 식으로 묘사돼 있으니까 이런 문장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상 정의의 원칙이라는 게 결국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의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체제는 자발적인 체제이고 자발적 협동을 이끌어내는 체제이고 동시에 정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책임이라는 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부여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는 거. 다음은 노직이죠. 소유물에서의 정의는 역사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노직이지.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가? 과거에 이제 취득과 이전 양도의 원칙이 지켜졌는가? 혹은 부정의가 일어난 적은 없는가?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이 정의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소유물에 대해서 정당한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분배가 옳게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얘기할 수 있다. 과거에 있었던 불의의 존재는 과거에 이제 부정의가 있었어. 취득과 이전 양도의 원칙이 어겨졌어. 그러면은 교정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노직 입장에서 과거에 뭔가 부정의가 있었다면 취득과 이전 양도 원칙을 어기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면 그거에 따라서 교정의 원리라는 게 필요해지고 우리가 그걸 교정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노직 입장에서 크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겠죠. A. 롤스가 맞고 노직이 틀리면 됩니다. 기본권의 차등적 분배는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할 때만 정당화되는가? 롤스 기준에서 기본권이라는 거 이제 롤스 기준에서 기본적 자유랑 사실상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기본적 자유의 차등적 분배는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정당화가 될 수가 없어. 왜냐면 기본권의 차등적 분배라는 건 이런 측이거든. 기본적 자유의 차등적 분배가 안 된다고 롤스 기준에서는 이런 기본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균등 분배가 돼야 된다고. 만약에 이 균등 분배가 깨지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뭔가 기본권이 사람들마다 서로 다르게 어떤 사람에게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려면 기본권들끼리 충돌하는 상황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기본적 자유들끼리 서로가 상충할 때 그때만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거지.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거는 이 원칙이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보통 롤스 기준에서는 불평등을 인정하는 조건,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이나 차등의 원칙 같은 거랑 관련이 있고 이 원칙은 이 원칙을 위해 가지고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이 깨지는데 이 원칙 때문에 깨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로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니은 B. 롤스 입장에서 맞으면 됩니다. 정의의 원칙은 사회 내의 기본 구조에 대한 모든 합의를 규제해야 되는가? 이거 이제 보고 많은 친구들이 아니 이게 좀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정의의 원칙이 합의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건데 애초에 정의의 원칙이라는 게 기본 구조에 대한 합의를 규제한다라는 얘기가 말이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회 내의 기본 구조를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이 합의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문장의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맞는 선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런 맥락에서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정의의 원칙이라는 건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가 된 게 맞아. 모든 사람들의 합의를 얻어가지고 인정된 정의로운 원칙이야. 그럼 이 정의의 원칙이 어떻게 사회 내의 기본 구조에 대한 모든 합의를 규제하는 거냐면 원래 정의의 원칙이라는 게 사회 내의 기본 구조랑 관련이 있잖아요. 이 정의의 원칙이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관여하는 원칙이란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회 내의 기본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건 현실의 합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초적 입장의 합의 아니야. 현실에서 우리가 이 사회의 헌법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회의 뭐 경제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본 구조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아니면 뭐 삼권 분립이랑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본
기본 구조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뿅 하고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민주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 국가의 기본 구조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 현실에서의 합의를 얘기하는 거야. 원초적 입장 아니고. 원초적 입장에서 만장일치로 정의의 원칙의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걸 가정한다면 이 정의의 원칙이라는 게 우리가 사회의 기본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합의를 하는 과정이자 헌법은 어떻게 할 거야? 삼권 분립은 어떻게 할 거야? 국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야?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합의가 필요할 텐데 그 모든 합의에 기본적으로 이 정의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이 돼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현실에서의 합의가 필요할 텐데 민주적인 합의가 필요할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정의의 원칙이라는 걸 개입시켜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의의 원칙이 합의를 규제한다. 특히 기본 구조에 대한 모든 합의를 규제한다. 기본 구조를 만드는 게 정의의 원칙이니까 그 기본 구조를 만드는 합의를 할 때 정의의 원칙을 사용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롤스 입장에서 맞는 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디귿 B도 롤스가 예스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지. 공정한 최초의 상황에서 이거 원초적 입장이잖아.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한 인격은 사람들은 모두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하죠. 그걸 사고 무관심이라고 표현하죠.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는가? 맞다고. 원초적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이익에 서로의 이익에 대해서 무관심하단 말이야. 상호 무관심이란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만 생각해가지고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대신에 무지의 배를 쓰고 있으니까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든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든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선택을 내리게 되는 그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거지. 리얼 C 노직이 맞으면 돼. 정형적인 분배 원리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초래하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이건 생커리 들은 애들이면 이거 보자마자 1초 만에 맞췄을 겁니다. 그죠? 쌤이 한 100번 얘기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모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내가 진짜 막 핏줄을 세워가면서 얘기를 맨날 했어. 이 정형적인 분배 원리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하게 된단 말이야. 정형적인 분배 원리라는 것 자체가 현실에서 정의로운 결과를 딱 규정해 두는 거거든. 근데 현실의 보통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 결과랑 똑같이 나오지 않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형적인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결과를 딱 정해놓은 사람이 답정너를 해놓은 사람이고 답정너 해놓은 이 결과에다가 현실의 결과를 끼워 맞추기 위해 가지고 재분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현실의 이제 결과를 리세팅을 하는 거지. 그런 과정에서 재분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재분배라는 게 이전 양도의 원칙 위반이란 말이야. 왜냐면 이전 양도의 원칙이란 건 원래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정당하게 넘겨줘야 되는 건데 소유권이 없는 정부 같은 애들이 껴들어가지고 막 재분배를 막 해버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전 양도의 원칙 위반, 개인의 소유권 침해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 7번.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부를 생산할수록 더 가난해지고 상품을 만들수록 자신은 더 값싼 상품이 된다. 노동자가 자본주의에서 불행해진다. 이런 얘기하면 마르크스겠죠. 자본주의 비판. 소외된 노동이 소외돼가지고 인간으로부터 그의 본질을 소외시킨다. 이걸 보통 이제 유적 존재로부터의 소외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기억 안 나시는 친구들은 개념완성 가셔가지고 마르크스의 소외의 4단계 이거 다시 확인하고 오시고요.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노동을 하면서 자기 본질을 실현하는 유적 존재인데 이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이라는 건 철저한 분업 노동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하게 되는 거지 내가 원래 하던 그런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노동을 못 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원래 노동을 하면서 나의 본질을 실현하면서 그걸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존재인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거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국가 안에 성향이 다른 세계층이 저마다 제의를 한다면 올바른 국가가 되는 것처럼 국가 안에 일단 성향이 다른 세계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상 플라톤이라고 생각해야지.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통치자, 방위자 묶어가지고 수호자라 그러고 이렇게 세 개의 계층이 저마다 지위를 하고 있고 그거 선천적인 성향에 따라 가지고 정해지는 거죠. 개인의 영혼 안에 있는 부분들이 각자 제의를 한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된다. 이 얘기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저마다 자기 일을 자기의 덕을 갖추면서 제대로 하면은 그게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통치자는 지혜, 방위자는 용기, 생산자는 절제. 절제의 덕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가 각자의 덕을 갖추게 되면은 이 세 개의 덕이 합체 변신을 해가지고 약간 정의의 덕이 된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의로운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 지혜, 용기, 절제 세 가지 덕을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잘 수행을 하게 되면은 갖추고 그걸 가지고 자기 일을 잘하게 되면 정의의 덕이 실현된다.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개인의 영혼 안에도 이성, 기계, 욕구라는 세 가지 부분이 있단 말이야. 마치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애초에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원래 여기서부터 얘기가 나온 건데 개인의 영혼 안에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플라톤 기준에서. 이 플라톤이라는 건 알아볼 수 있죠.
플라톤의 입장에서 개인의 영혼 안에는 이성, 기계, 욕구라는 3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각자의 덕을 갖추면 이성이 지혜의 덕을, 이 기계가 용기의 덕을, 그리고 욕망이 절제의 덕을 갖추게 되고 정확히는 모두가 또 나머지 절제의 덕을 다 같이 갖추게 되면은 그러면 개인도 정의의 덕을 갖출 수가 있는 거야. 물론 개인이 정의의 덕을 갖추려면 굉장히 많은 수양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그게 되기가 쉽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플라톤 입장에서 모든 인간은 정의의 덕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해. 그거랑 별개로 어쨌든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각자의 덕을 갖추면 정의의 덕을 갖춘 국가가 되는 것처럼 개인 안에서의 영혼도 각자의 덕을 갖추게 되면 영혼의 3요소가 각자의 덕을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잘 갖추게 되면은 개인도 정의의 덕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만 정의의 덕을 갖출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도 정의의 덕을 갖출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올바른 국가가 된다,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게 정의의 덕을 갖춘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니까 그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정의의 덕. 1번 마르크스. 생산수단의 공유는 노동의 본질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사회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노동의 본질을 실현하는 데 당연히 기여하죠. 우리가 다시 자유로운 노동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공산주의는 원래 노동의 본질, 노동을 통해서 인간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걸 기여하는 거를 노동의 본질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 줄 수가 있겠죠. 2번 마르크스. 진정한 노동은 노동자 자신을 상품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아니에요. 진짜 노동은 노동자가 상품이 아니라 유적 존재로서 노동을 함으로써 자유로워지는 존재라는 거를 다시 한번 실현하게 만드는 거지. 상품으로 인식하는 거 이제 자본주의 속에서 노동자가 막 팔려가고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탈락이고. 3번 플라톤.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으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선천적인 성향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국가가 직업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든 맹자든 공자든 순자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기본적으로 분업 시스템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능력에 따라 가지고 국가 단위에 따라서 직업이 정해진다라는 입장에 가까운 거지 개인이 선택한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은 아니란 말이지. 특히 플라톤은 더더욱 네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선천적 성향에 따라 타고난 직업이 있는 거야 사실상. 4번 플라톤. 정의로운 국가에서 서로 다른 계층 간의 간섭은 허용된다. 간섭하면 안 된다고 제일 강하게 말하는 게 플라톤이죠. 이 통치자는 생산자의 일에 대해서 한가로워야 된다. 생산자는 뭐 방위자의 일에 대해서 한가로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서로 간섭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게 또 플라톤이기도 하다. 5번 마르크스랑 플라톤. 계층 간 역할 교환 없이는 이상사회가 실현될 수 없다. 역할 교환 같은 거 있으면 안 돼요. 특히 플라톤 입장에서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계층 간의 역할 교환이나 간섭 같은 게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 게 분업을 얘기하는 플라톤이기 때문에 바로 탈락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맹자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순자도 마찬가지고 계층들끼리 막 역할을 막 참견하거나 교환하거나 이런 것들을 좋게 보지 않아요. 분업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할 거면 철저하게 분업해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8번 가불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의 온갖 특권에도 불구하고 재산 보존을 위해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기로 한다. 자연 상태에서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거든. 이런 거 이제 쉽게 말하면 자연권이라고 부를 수 있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지만 재산 보존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라 그랬어요? 로크라고 쌤이 맨날 얘기했거든요. 유독 재산 보존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로크다. 유독 불평등을 극복하는 걸 강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루소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라 그랬거든.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권 일부를 포기하고 정부의 지배하로 들어가기로 하는 거지. 여기서 우리는 입법권과 행정권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 더 로크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입법권이 최고의 권력이고 행정권은 그 아래에 있지만 어쨌든 입헌군주제, 이권 분립의 체제를 지향한다. 사회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은 본래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한다.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에서 인간이 약간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존재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홉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원래 인간의 본성이란 건 좀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라고 얘기하면 이제 만만투 얘기하는 거니까 홉스 기준에서 너무너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홉스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어쨌든 살아남고 싶어가지고 이 전쟁 상태에서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자연권을 넘겨가지고 그걸 통해서 국가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얘기가 홉스가 말하는 사회계약인 거고. 1번 로크. 최고 권력인 입법권에 대한 제한이 정당한 경우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최고 권력, 입법권은 당연히 최고 권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권이 우리의 재산이나 생명을 침해하려고 든다든지 아니면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든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주권자로서 국민이란 존재가 그 최고 권력인 입법부보다 더욱 최고의 권력으로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입법권이 제한당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저항권 생각하면
너무 쉽죠. 2번 로크, 모두가 처벌권을 지니는 것이 재산권 보장의 최선책이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처벌권을 지니는 게 아니고 국가라는 이름의 존재에다가 처벌권을 양도하는 방식을, 이 처벌권을 우리가 양도하고 포기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국가를 만들어내고 이 처벌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국가를 통해 가지고 재산권을 보장하는 게 최선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처벌권을 지니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는 이 처벌권이라는 걸 포기해가지고 국가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회계약을 맺는 것이 재산권 보장의 최선책일 거예요. 3번 홉스, 주권자에게는 자연법을 준수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거 선지로 기출됐던 내용이거든요. 주권자도 자연법을 준수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자연법이라는 건 홉스 기준에서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이성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진 일종의 계율이야.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평화의 조항이라고도 불러. 이 자연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평화를 추구해라 라는 이성적인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 아주 기본적으로는 그래. 그럼 주권자는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존재잖아. 당연하지만 우리 모두가 자연권을 양도해가지고 자연권을 포기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주권자를 만들어낸 거니까 절대군주라는 존재. 홉스 기준에서 주권자는 절대군주죠. 이 절대군주라는 존재는 당연히 우리의 평화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연법을 준수하는 거거든요. 평화를 추구하라라는 내용이 자연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평화를 보장해야 될 의무가 절대군주한테는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X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홉스, 평화와 안전을 목적으로 인위적 인격인 국가가 수립된다. 그렇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고 평화롭게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국가를 방위하고 이런 목적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인위적인 인격인 국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 인위적 인격을 다른 말로 우리가 리바이어던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 모두가 결합되어 가지고 생긴 하나의 인격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인격을 대표하는 존재가 바로 군주인 거고 뭐 그런 거죠. 어쨌든 인위적 인격인 국가가 수립되는 겁니다. 자연적 인격 같은 거 아니고요. 인위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격인 거죠. 5번 로크랑 홉스, 절대 권력 하에선 전쟁 상태의 발생이 불가능하다. 이거 좀 헷갈린 친구 있을 텐데 확실한 거. 로크는 절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 그치? 로크는 애초에 절대 권력을 반대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권력에선 전쟁 상태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애초에 로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오답인 걸 찾아내는 거는 너무너무 쉬웠을 거예요. 로크는 절대 권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로크는 입법부와 행정부로 권력을 딱 이권 분립해 놓는 게 좋다고 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로크는 이런 주장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탈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홉스 기준으로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틀렸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물론 홉스는 절대 권력이라는 걸 이 전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 맞거든요. 이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라고 홉스가 일반적으로 부르니까 이 전쟁 상태를 끝내기 위해 가지고 이 리바이어던을 만들어내 가지고 혹은 절대 권력을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건 맞아. 그래서 국가 단위로 따진다면 사실 절대 권력을 통해 가지고 이 전쟁 상태라는 걸 억제할 수 있다라거나 뭐 끝낼 수 있다라고 표현하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홉스가 또 동시에 책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사실 이건 조금 지엽적인 얘기라서 여러분이 굳이 알아야 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절대 권력 하에서 이 국가 안에서 전쟁 상태의 발생 자체는 불가능하긴 한데 이게 국가들끼리도 싸울 수가 있어. 당연히 여기도 절대 권력이 있는 국가가 있고 여기도 절대 권력이 있는 국가가 있을 거 아니야.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가 한 국가를 잘 통솔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는 그 나라 안에서는 당연히 전쟁 상태가 보통 일어날 일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들끼리의 싸움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홉스 입장에서 절대 권력 하에서도 국가 간의 전쟁 상태가 발생할 수는 있다. 이 정도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수능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라는 건 좀 낮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는 확실하게 그냥 이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로크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한 것 같아. 로크 입장에서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지 않냐. 그냥 홉스 입장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가 있다면은 그 국가 안에서 전쟁 상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입장으로 그냥 문제를 낸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9번. 현자는 삶의 중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죽음이 오면 우리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죽음이 우리한테 뭘 줄 수가 없다? 고통도 줄 수 없고 쾌락도 줄 수 없어. 그럼 죽음은 우리한테 뭐지? 아무것도 아니야. 에피쿠로스 학파의 제시문이죠. 만약에 이 제시문을 읽고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인 거를 모르셨다면 이건 기출문제 분석이 너무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어떤 일종의 경보같이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표현 보고 에피쿠로스 학파인 거 봐야 되거든요. 이게 기출문제에서 진짜 많이 나온 문장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이라면 죽음이라는 걸 별로 무서워하지 않을 거야. 죽음은 우리한테 고통을 못 주거든. 살아있을 때 죽음이 우리한테 안 와 있으니까 고통을 못 주고 죽으면 우리가 어차피 영혼과 육체가 다 원자 단위로 분해돼서 흩어져서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가 없거든. 그 죽음은 우리한테 어차피 고통 못 줘.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 입장. 죽음은 현 존재가 존재하자마자 받아들인 하나의 존재 방식이다. 하이데거죠. 현 존재 얘기 나오면은. 생윤에서 현 존재라는 표현 나오면 사실 하이데거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 없어. 죽음은 현 존재가 존재하자마자 받아들인
받아들인 하나의 존재 방식이다. 현 존재의 종말로서 죽음은 현 존재의 가장 독자적이고 확실하고 건너뛸 수 없는 가능성이다. 현 존재는 당연히 인간을 의미하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태어나자마자 막연하게나마 이 죽음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게 우리의 존재 가능성 중에 하나예요. 언젠가 우리가 무존재가 된다는 거.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 현 존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죽음에 대해 가지고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이 현 존재가 종말하는 순간으로서 이 죽음이라는 건 현 존재만 가지게 될 수 있는 거, 인간만이 가지게 될 수 있는 철학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동시에 확실한 것이기도 하고, 건너뛸 수 없는 불가피한 가능성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불안감을 느낀다는 건데, 결국은 이 불안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죽음을 우리가 대면하고 인식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현실의 삶을 좀 더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본래적인 가능성을 통해 본래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는 게 이 철학적 의미로서 이 죽음이라는 사건이기도 하다라고 하이데거가 얘기를 하는 거. 1번 에피쿠로스 학파. 죽음은 감각의 상실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다. 전혀요. 죽음은 고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어차피 감각의 상실이기 때문에 고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해. 당연히 쾌락도 주지 못하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 입장이고, 2번 죽음의 불가피성이 죽음 자체를 악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맞는 말이지. 죽음은 불가피한 건 맞거든. 죽음은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오는 건 맞는데, 그거랑 별개로 죽음을 악이 되진 않아. 죽음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죽음이 악인 거 아니야. 왜냐면 에피쿠로스 학파 입자는 에피쿠로스 학파는 기본적으로 쾌락주의자이기 때문에 쾌락이 선이고 고통이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이 된다는 건 고통이 된다는 얘기인데, 죽음은 어차피 고통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살아있을 때도 우리한테 고통 못 주고, 죽었을 때도 우리가 없어졌으면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죽음은 악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불가피하다고 해서 죽음이 악이 되는 건 아니다. 3번 하이데거. 죽음의 불안을 극복한 현 존재는 불멸의 가능성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하이데거가 무슨 불멸하는 인간 이런 걸 얘기한 것도 아니고, 죽음의 불안을 극복한 현 존재는 불멸의 가능성을 얻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본래적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탈락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얘기한 사람 전혀 아니에요. 4번 하이데거. 죽음을 직시한 인간은 내세에서야. 내세 같은 소리하고 현실에서 실존을 회복하는 거지. 현실에서 실존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지. 내세 가가지고 하라 이런 얘기 한 적 없고, 하이데거는 뭐 내세 같은 개념을 딱히 인정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음 세상이란 뜻이죠. 죽어서 있는 뭐 불교가 말하는 윤회 후의 세상 뭐 이런 개념인데, 그런 거 하이데거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 5번 에피쿠로스 학파랑 하이데거. 죽음을 예견한 존재가 행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에피쿠로스 학파 입장에서 죽음을 예견하고 있더라도, 우린 언젠가 죽더라도 죽음은 우리한테 고통을 못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죽음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 외에 있는 모든 고통을 제거하고 일종의 정신적인 평정 상태, 아타락시아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입장에서 우리가 죽음을 예견하고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 에피쿠로스 학파 입장에서는. 하이데거 입장에서도 비슷해. 우리는 죽음을 예견하고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그 불안감을 직시함으로써 이 죽음이라는 게 독자적이고 확실하고 건너뛸 수 없고 또 몰교섭적이고 이런 것들의 죽음의 특징들을 알게 됨으로써 역설적으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실존적으로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본래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행복을 얻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이데거도 사실상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하이데거 입장에서도 죽음을 예견한 존재가 행복을 얻는 건 딱히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는 거죠.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10번 사형제 관련 문제. 갑. 법정의 심판대 앞에서는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동의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제시한다. 칸트. 공적 정의가 원리의 표준으로 삼는 것은 동등성의 원리다.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동의 보복의 원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을. 법에 복종하는 국민이 그 법의 제정자여야 돼. 직접 민주주의 얘기하고 있네요. 국민이 법을 만들어야 돼. 이거 루소가 하는 얘기거든. 직접 민주주의를 대놓고 얘기하는 거는. 범죄자는 자기 죄로 인해서 조국에 대한 반역자이자 배신자, 다른 말로 공공의 적이 된다. 그러므로 범죄자는 시민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돼서 사형이나 추방을 하는 것이다. 특히 살인자는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루소가 얘기하는 거죠. 1번 칸트. 살인자도 생득적 인격성을 지님으로 수단으로만 취급돼서 안 된다. 맨날 하는 얘기죠. 칸트 입장에서 살인자는 사형 선고를 받는 순간 시민적 인격성은 박탈당하지만,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박탈당하지만, 그래도 태어날 때 획득하고 있는 인격성은 절대 사라질 수가 없다. 그러니 살인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인격으로 존중해야 된다. 인격으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칸트가 얘기하는 거고. 이번 칸트. 사형받아야 할 행위를 의혹한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공적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사형받아야 할 행위가 뭐겠어? 살인이잖아. 살인. 당연히 살인이거든. 살인 행위를 의혹한 살인자라고 하면 칸트 입장에서 맞죠, 그렇죠? 사형을 의혹한 게 아니고, 그지?
살인자가 사형을 의혹했고 아니고는 칸트 입장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잖아. 왜냐면은 살인자가 뭐 동의를 했고 원했고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형벌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 살인자가 살인을 의혹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동해보복법에 따라 가지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을 의혹한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공적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칸트 입장에서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사형을 의혹한 살인자라고 하면 틀린 거고 살인을 의혹한 살인자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형벌 받아 마땅한 그런 행위를 의혹한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공적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3번 루소 사회계약에 근거할 때 살인자는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국가에서는 존립할 수 없다. 루소 입장에서 사회계약에 근거하면은 우리는 모두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잖아. 근데 살인을 했다는 건 그 사회계약을 완전 깨트려 버렸다는 거지. 이 사회계약을 깨트려 버리는 순간 살인을 저지른 그 국가에서는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당하거나 추방당하거나 해야 되는 겁니다. 루소 입장에서. 4번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인간은 사형제가 사회계약의 목적에 부합함을 한다. 루소 기준에서 자기 보존을 모든 인간은 추구한단 말이지.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이 사형제라는 게 사회계약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형제에 동의하는 거야. 루소 기준에서 모든 인간은 국가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사회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생명권을 양도하잖아. 그 이유가 뭐야? 아 옆에 있는 애들이 날 찔러 죽일까 무섭단 말이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 사형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권도 넘기고 니네 생명권도 넘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형제를 만들어서 범죄를 억제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자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인간들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형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권을 양도한다는 얘기가 루소 입장에서 맞는 거지. 칸트랑 루소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부과될 수 있는 형벌은 오직 사형뿐이다. 이건 딱 누구 입장에서 바로 틀렸어요. 루소 입장에서. 그지? 살인자는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계약을 깬 사람이지만 꼭 사형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추방도 가능해 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배워왔던 내용이니까 루소 입장에서 바로 탈락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칸트 입장에서 맞다고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칸트 입장에서 엄밀히 말하면 틀려. 왜냐면 칸트 입장에서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꼭 살인범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꼭 사형만 내려야 된다 이런 건 사실 아니긴 하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사실 루소니까 루소 입장에서 추방도 가능하다라는 것만 기억하셔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인을 해서 시민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추방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10번까지 이렇게 풀어봤어요. 자, 11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고른 것은 현대기술은 인간의 힘이 자연에 미치는 범위와 인간 세계 자체의 양적,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현대기술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이 자연에 미치는 범위를 훨씬 늘렸고 그리고 인간 세계 자체의 양적,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기술의 힘이 너무너무 강력해지면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도 변화한다. 이런 얘기를 요나스가 보통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져야 될 책임도 바뀌게 되는 거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세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달라지면은 우리 인간의 본질도 바뀐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게 요나스 스타일이니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기술의 시대에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거 공포의 발견술이니까 이거 가지고 요나스라는 거 알아내시면 되죠. 기억,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는 다르게 인간 간의 책임은 호혜적일 수 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호혜적이지 않아. 비호혜적이지. 왜냐면 자연이라는 존재는 어차피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을 가질 수도 없단 말이야. 하지만 인간은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의 주체가 된단 말이지. 인간들끼리의 책임은 당연히 호혜적이야. 인간들끼리 서로가 도덕적 주체니까 이 서로 인간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져주면 그런 거 이제 보통 호혜적이다. 서로에게 혜택을 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 혹은 미래 세대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비호혜적이고 일방적이다. 이런 식으로 요나스가 묘사하기 때문에 인간들끼리는 호혜적이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비호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인간이 현세대 인간을 당연히 가리킬 겁니다. 현세대 인간들끼리 호혜적이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미래 세대는 빼고 기술에 대한 평가는 활용 결과를 배제하고 개발 의도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된다. 활용 결과를 배제하면 안 되지. 요나스는 기본적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도만 좋으면 책임 안 져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심정윤리적인 사고랑은 다르게 요나스의 책임윤리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입니다. 디귿,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악을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요나스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요나스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하게 되잖아.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악을 인식할 수 있다. 요나스 항상 악을 인식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악을 발견하자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봐야 돼. 그래야 악을 인식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데 요나스는 오히려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보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이거든요. 오히려 인간이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을 바라보게 되면은 야스퍼스가 말하는 것 마냥 요나스 기준에서 야스퍼스가 말하는 것처럼 기술을 그냥 가치 중립적인 존재로만 바라보고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보게 되면은 역설적으로 이 기술의 본질이라는 타른페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게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인간이 기술에 지배당하고 종속당할 수 있다라고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뭐 기술이 그래야 악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전혀 틀린 말이다. 여러모로 요나스의 입장을 완전 왜곡해 놓은 표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히려 이걸 조금 더 맞는 문장으로 바꿔보자면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오히려 기술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종속당할 수 있다. 기술이라는 게 초래할 수 있는 악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리얼 미래 세대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미래 세대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정언명령. 이걸 다른 말로 존재론적 책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생태학적 정언명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의 미래의 존재 가능성이라는 걸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라는 걸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생태학적 정언명령이고 그게 미래 세대의 권리를 존중해야 되는 의무랑 관련해서 기반이 되어주는 것이지. 일단 미래 세대는 계속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당연히 미래 인류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단 말이야. 인간이라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멸종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존속돼야 한다는 정언명령은 생태학적 정언명령인 거고 이 생태학적 정언명령에 기반해가지고 당연히 미래 세대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무도 따라서 나오는 것이지. 그러면 정답은 2번 기억 리을이 되는 걸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12번 동물은 자의식이 없으므로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동물은 그냥 목적이 아니고 수단일 뿐이야. 수단으로만 생각해도 돼. 자의식 같은 게 없고 다른 말로 이성이 없으므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칸트가 얘기하는 거겠고 당연히. 칸트가 이제 동물은 자의식이 없다 혹은 이성이 없다라는 말이랑 거의 유사하게 표현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이 표현을 동물과 관련한 우리의 의무는 인간이 자신에 대해 지니는 의무에 불과하다라고 돼 있는데 동물과 관련된 간접적 의무는 결국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직접적 의무다라고 표현하는 거 너무 많이 봤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삶의 주체인 동물이 뜻하지 않게 죽는 건 그 동물에게 해악이다. 이거 레건이겠죠. 삶의 주체 얘기 나오니까 삶의 주체인 동물에 대해서 동물 실험하는 건 그 자체로 잘못된 행동이다. 우리는 삶의 주체에 대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레건이 맨날 얘기를 한단 말이지.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동물의 죽음 도덕적으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특히 삶의 주체에 해당되는 그런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수단으로만 자원처럼 취급해가지고 그런 존재에 대해서 해악을 가하는 거 그 자체로 잘못이다. 뭐 그 동물이 뭐 고통을 받아서라든지 뭐 아니면 쾌락을 많이 얻어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자원처럼 취급하고 해악을 가해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그 태도 자체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레건이 강조하는 부분이고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테일러겠죠. 인간과 마찬가지로 서커스 동물, 실험용 동물도 결국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니까 인간과 평등하게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로 대우해야 된다. 그들의 고유의 선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테일러 입장이겠죠. A는 칸트만의 입장입니다. 인간이 아닌 생명체를 잔혹하게 다루면 안 되는 이유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서만 도출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딱 칸트, 아퀴나스 정도 말고는 없다고 봐도 되거든.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라는 걸 언급하는 건 역시 칸트뿐이란 말이야. 인간이 아닌 생명체를 잔혹하게 다루면 안 되는 이유는 간접적 의무 때문이다. 그 존재랑 관련해서 결국은 이 존재를 잔혹하게 다룰 때 우리의 자연적 도덕성을 촉진하는 자연적 소질, 동정심이나 감수성 같은 것들을 무너뜨려서 결국은 그게 자기 자신의 도덕성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는 어떤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 이제 칸트가 말하는 간접적 의무고 레건, 테일러, 레오폴드, 싱어 이런 칸트 말고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난 동물 중심주의나 생명 중심주의나 생태 중심주의의 사상가들 전부가 부정하는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칸트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리 없겠어요. 아퀴나스 정도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지. 딱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위반이다라는 얘기는 칸트만 한다고 생각해도 돼. 니은 B 같은 경우에는 칸트, 레건 입장, 테일러 빼고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테일러도 마찬가지야. 테일러도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탈락 잡아주시면 됩니다.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얘기하면 다른 말로 이제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테일러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표현을 쓸 수 있단 말이야. 사실 뭐 목적으로 추구한다,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약간 칸트식의 의무론적 표현이긴 한데 싱어 같은 대놓고 공리주의자 빼고는 나머지 사상가들은 그냥 이런 표현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해도 무리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 싱어 같은 사람은 사실 쓰지 않아.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상 다 쓸 수 있다고 그냥 생각해도 크게 무리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테일러도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 다른 말로 목적론적 삶의 중심, 고유의 선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이라면 당연히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는 거에 동의하겠죠. 디귿 C 같은 경우에는 레건과 테일러 입장 칸트 빼고 인간이 아닌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동물, 식물, 무생물 이런 존재들은 당연히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레건이나 테일러 입장에서는
인간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친구들이라고 해도 레건 기준에서는 삶의 주체라면, 테일러 입장에서는 생명이라면은 내재적 가치가 있고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C 맞습니다. 릴 D 같은 경우에는 모두의 공통점, 인간의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를 지닌, 쌤이 이것도 많이 얘기했죠. 인간의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를 다른 말로 우리가 내재적 가치라고 부릅니다. 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개체라면 그 개체의 행위는 도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아주 간단한 논리적인 생각만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된 가치를 다른 말로 내재적 가치라고 한단 말이지. 그럼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는 칸트, 레건, 테일러 입장에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그래도 얘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굴까? 인간이란 말이야, 당연히. 인간의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됐다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인간이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 쌤이 100번 얘기했지만 인간의 가치 평가로부터 종속돼 있는 가치가 수단적 가치고요. 인간이 이거 쓸모 있네, 쓸모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수단적 가치고, 그거랑 독립된 가치를 그냥 내재적 가치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지. 그럼 내재적 가치를 가진 개체라면 그 개체의 행위는 도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요 개체들이 내재적 가치를 가진 개체들 중에 칸트 기준에서는 당연히 인간밖에 없고, 레건 기준에서는 삶의 주체 전체 포함될 거고, 테일러 기준에서는 생명 전체가 포함될 텐데, 칸트든 레건이든 테일러든 어쨌든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존재의 범위 안에 인간은 무조건 포함된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만 생각해 보면 되죠. 내재적 가치를 지닌 개체가 인간이라면 그 인간의 행위는 당연히 도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체 행위가 그냥 도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셋 다 틀린 거죠. D 위치에 있을 수가 없고 아예 밖으로 빠져 있어야 되는, 칸트, 레건, 테일러 셋 다 해당되지 않는 그런 선지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개체라면 그 개체의 행위가 도덕 판단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 중에 인간이라면 인간의 행동은 당연히 도덕 판단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은 겁니다. 가벼운 논리적 추론인 거고, 쌤이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된 가치를 내재적 가치로 해석하는 사고의 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인간이 내재적 가치 가지고 있으면 인간 행위는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보통 되잖아. 물론 동물이나 이런 친구들의 행동은 도덕 판단의 대상이 되기 어렵지. 그 친구들은 애초에 이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이성 도덕적 책임의 주체라고 볼 수도 없는 거니까 그 친구들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거야. 거의 모든 사상가 입장에서. 그런데 칸트든 뭐 레건이든 테일러든 심지어 뭐 레오폴드라고 해도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 중에 인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은 도덕 판단의 대상이 당연히 되는 거란 말이죠. 13번, 가해 주장을 나그림으로 나타낼 때 기억에 대한 반론 근거로 적절한 것은, 이것도 쌤이 문제 푸는 방법 알려줬죠. 겹치는 부분을 그냥 날려줍니다.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그냥 그대로 날려주고요. 뒤에 있는 걸 앞으로, 앞에 있는 걸 뒤로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문장이 만들어져? 동물 실험은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요거를 지금부터 반론하면 된단 말이죠. 동물 실험은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그럼 반론해봅시다. 반론 별로 안 어려워. 그러니까 동물 실험은 동물의 권리를 딱히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 한번 찾아와봐. 여기 있네. 동물은 자율성이 없어서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해도 권리 침해가 아니야. 왜? 권리가 애초부터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선지들은 뭐 언급할 가치가 있을까? 동물 실험은 생명을 해친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딱히 이거 반론의 얘기라고 볼 수는 없지, 그치? 동물의 생명을 해친다 그러면 일종의 권리를 해친다라는 얘기로도 해석 가능하겠네. 그러니까 이건 반론이라고 볼 수 없고, 동물은 이익 관심을 지님으로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것도 딱히 반론이라고 볼 수 없고, 각자의 선을 추구하는 동등한 존재다라든지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이 실험을 금지하는 얘기들이고, 여기는 이제 동물 실험은 권리를 침해함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소전제로 들어가는 게 되는 건데, 사실상 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근거가 들어가는데 1, 2, 3, 4번은 다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에 딱히 반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는 그런 느낌이고, 5번만 이제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권리가 없어서 동물 실험 해도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잖아. 그런 느낌을 가진 선지를 찾아주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어요. 그럼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14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고른 것은, 종교적 관점에서 우주는 암호가 된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석해 보세요. 쌤 따라서. 종교적 인간에게는 식물의 리듬 속에서 생명과 창조의 신비, 청춘과 불사의 신비가 계시된다라고 돼 있는데, 약간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대충 이런 느낌이야. 이 기출 제시문 중에서 엘리아드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제시문이 출제가 됐던 적이 좀 있단 말이죠. 그 엘리아드 같은 경우에 이 종교적 인간이라는 사람들을 제시하는데, 이 종교적 인간들은 신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 종교적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성현이라고 말하는 사건을 보통 이제 뭐 그 기독교에 나오는 뭐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특이한 일이 벌어진다든지 보통 이런 걸로 많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규정할 때는 사실 종교적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세상 자체가 신에 의해서 창조된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신이 이 세상 자체를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 전체를 통해서 사실 성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 그럼 종교적 인간에서 되게 높은 수준의 정신성에 도달하게 되면, 되게 높은 수준의 정신적인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이 세상 전체가 성현으로 계시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지, 엘리아드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우주를 보면서 일종의 암호로 해석을 하는 거야. 신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암호인 거지. 이 우주 전체가 성현인 거야, 사실은. 우주가 성 그 자체는 아니지만, 우주는 세속적인 우주를 뜻하는 거니까 성 그 자체는 아니라도 성이 이걸 창조해 놓음으로써 자기의 성스러움을 보여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적 인간은 식물 같은 걸 보면서도 이 신비로움을 본다고, 이 성스러움을 느낀다고. 왜냐면 식물을 신이 창조한 거니까. 이 식물의 모습을 보면서 성현을 느낀다. 뭐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엘리아드인 거고, 성현 얘기 나오니까.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수목은 뭐 식물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표현이거든요. 식물의 모범적 현상인 원형을 구현하고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특권적인 지위를 얻게 된 것이다. 쌤은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이 뭐 수능에 출제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가 안 되셨을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수목이 있어. 우리가 성현으로 취급하는 뭐 나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그런 나무들이 식물의 모범적 현상인 원형을 구현하고 있다는 게 대충 어떤 얘기냐면, 엘리아드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거든. 최초로 신이 창조했던 나무가 있을 거 아니야. 최초로 신이 세상에 드러나게 만들었던 나무나 식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식물의 모습을 원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태초에 세상을 신이 창조할 때 그때 신이 만들어 놓은 최초의 나무나 최초의 식물들, 그 친구들이 말하자면은 신이 딱 모습을 규정해 놓은 최초로 만들어진 식물이고, 그 식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의 식물들이 계속 생겨났을 거란 말이지. 우리가 보통 성스럽다고 얘기하는 나무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그 최초의 식물을 닮은 친구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스럽다고 얘기하고 이 식물은 성현이야라고 얘기하고 하는 친구들은 보통은 신이 최초로 세상을 창조할 때 만들었던 그 식물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 아니면 모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종의 특권적인 지위, 성현으로서 인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건데, 이런 맥락을 자세하게 알지 못해도 그냥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모범적 현상인 원형을 구현하고 있어서 특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그냥 이 친구들이 성현이다, 이렇게. 어쨌든 성스러움이 현실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숭배되는 친구들이다. 그 자체가 신 그 자체는 아니지만 신의 모습을 현실에 나타내주고 있다. 딱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방금 전에 쌤이 한 말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결국은 이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수목은 성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친구들이 숭배되고 있는 거구나. 이 신의 모습을 구현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은 현실에서 공존할 수 있으니까 엘리아드가 맨날 성현을 얘기하는 거지. 성스러움이 세속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성현이 나타나려면 공존할 수 있어야 되겠지, 당연히. 니은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사물은 그 자체로 초월적인 신이다. 전혀요.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사물을 우리가 성현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현이 신이 아니고 성현을 통해서 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세속적인 어쨌든 그 성현이라고 해도, 아무리 성스러운 나무고 성스러운 식물이라고 해도 그 친구도 어쨌든 세속적인 존재긴 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신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성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되게 종교적 인간은 사물을 통해 드러나는 성스러움을 숭배한다. 맞는 말이죠, 그죠? 종교적 인간은 세속적인 사물을 통해서 성현이 나타나면은 그 신이라는 존재를 숭배하는 거고, 혹은 성현을 숭배한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다만 그 사물을 그 자체로 숭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물을 통해 드러난 신의 모습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물의 특수한 양식으로 성스러움의 양태가 제시될 수 있다. 사물들은 특수해요. 사물들은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물들은 뭐 휴대폰의 모양도 있을 거고, 뭐 분필의 모양도 있을 거고, 리모컨의 모양도 있을 거고, 현수라는 인간의 모양도 다 특수하잖아. 그런 특수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 사물이라는 게 성스러움의 모양과 형태를 계시해 줄 수 있다,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이 사물의 성현이 드러나는 순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예를 들면 쥐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현수야 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떨어져가지고 나의 적을 벌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인간이 물 위를 걸어다닐 수도 있고, 그런 사물의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성스러움이라는 것은 자기의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결국 성현을 통해서 성스러움의 양태가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엘리아드가 하고 있는 선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쉽네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해 주는 것 오직 고통과 쾌락뿐. 딱 봐도 공리주의 느낌이 나죠.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게 최고야. 경향이 감소시키는 교양보다 클 경우 공리의 원칙에 일치해서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만족시키면 그게 옳은 거야. 공리주의. 정확히는 공리주의의 창안자인 벤담입니다.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니야, 그지? 모두의 이익을 생각해야지. 단원들의 의사가 아니라 단장의 권위를 중시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오케스트라 전체에 가져올 손익
계산, 손익 계산해가지고 오케스트라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키냐 손해를 증가시키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익을 많이 증가시키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수 의견이 항상 옳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자체로 선언행위가 뭔지 고민을 칸트나 하는 얘기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쉬웠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금방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16번 갑 평화 상태는 국가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보장될 수 없다. 국가 상호 간의 계약이 있어야 돼라고 강조하는 거 칸트란 말이지. 평화 얘기를 할 때 이 국가 상호 간의 계약을 통해서 뭘 만들어야 돼? 평화 연맹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국가 상호 간의 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평화 연맹을 만든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기억하고 계셨어야 되고 각국의 자유와 영원한 평화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게 또 평화 연맹이야. 평화 연맹은 국가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영원한 평화를 만들어서 각국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관심을 가져라고 얘기하는 게 또 칸트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이익 공동체도 세력 균형도 없는 곳에서는 국제법이 존재할 수 없다. 이익 공동체도 없고 세력 균형도 없는 곳에서는 국제법이 존재할 수 없다. 이건 대충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현실주의 사상가 입장에서 이익 공동체라는 건 당연히 국가겠지. 국가도 없고 국가들 간의 세력 균형도 없고 이런 곳에서는 국제법이 제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세요. 이 국제법이라는 거는 모겐소나 현실주의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아예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강력한 힘이 있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국가들이 국제법을 좀 지키긴 하는데 이 국제법이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모겐소가 이렇게 주장하거든. 국제법이라는 게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는 세력 균형이 약간은 실현돼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들이 국제법을 보통 잘 지키기는 해. 그런데 이 세력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국제법이라는 게 그렇다고 대단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국제법, 이 세력 균형이 완전 깨져버린 상황에서는 국제법을 사실 안 지키는 국가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은 명확한 한계를 가지는 거거든. 모겐소 입장에서, 현실주의 사상가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익 공동체라는 건 국가가 없으면 사실 국제법 당연히 없는 건 맞는 거고 세력 균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면 국제법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 세력 균형이 없이 세력 균형이 완전 깨져 있으면 국가들이 사실 국제법을 지키지 않을 거야. 이런 느낌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국은 결국은 국익을 추구한다. 권력을 추구한다. 자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국제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그러니까 국제법을 안 따른다는 얘기는 아니지. 국제법을 따를 수도 있어. 다만 국익에 맞을 때 국제법을 따른다라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1번 칸트. 평화연맹은 주권국의 입법권을 위임받아 행사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평화연맹이 주권국의 입법권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주권국의 입법권은 주권에 해당되는 권리란 말이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잖아. 입법을 한다는 권리가. 그걸 절대로 평화연맹이 위임받을 수가 없어. 평화연맹은 국가의 주권을 뺏거나 아니면 스스로 주권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2번 평화연맹은 개별 국가를 국제법에 강제로 복종시키는 거 아니라고 쌤이 많이 얘기했었죠. 평화연맹은 개별 국가를 국제법의 어떤 지배하에 넣어줄 수 있는 친구는 될 수 있지만 그 지배라는 표현이 혹은 국가들이 국제법의 지배 밑으로 들어간다. 혹은 국제법의 규제하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들이 강제적으로 복종당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스스로 따른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 국가의 주권은 그 국가에 있고 그 국가가 국제법을 따른다면 그것은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남이 그렇게 명령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야. 3번 현실주의.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본질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게 현실주의 입장이죠. 기본적으로. 국내 정치도 결국 권력 투쟁이고 국제 정치도 권력 투쟁이고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게 현실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지금까지 기출 몇 번 나왔었고요. 현실주의. 세력 균형을 도모하는 군비 경쟁은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 현실주의 입장에서 세력 균형을 도모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야 얘가 이렇게 세네? 그럼 세력 균형을 한번 맞춰보자. 그럼 얘가 또 무서워가지고 또 더 올리고 또 따라가려고 하면 더 올리고 그러다가 어떨 땐 얘가 또 갑자기 군비 돈을 되게 많이 써가지고 군비에 관련해가지고 갑자기 역전이 돼버리고 그럼 얘가 더 올리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질 수 있단 말이야. 최종적으로 세력 균형이 딱 맞춰지게 되면은 그건 전쟁을 좀 억제할 수 있겠지만 세력 균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군비 경쟁을 막 하다가 그 과정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에서 세력 균형이 깨지는 상황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의도는 세력 균형을 도모하는 거였지만 궁극적으로 따지면 이 군비 경쟁으로 인해서 세력 균형이 역설적으로 깨지게 되는 일도 현실에선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건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현실주의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력 균형을 도모하는 군비 경쟁에 따라 가지고 이 세력 균형이 완벽하게 맞춰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세력 균형에 맞춰지면은 전쟁이 꽤 억제되겠지만 세력 균형을 도모하는 의도로 삼는 그런 군비 경쟁 과정에서 전쟁이 벌어질 수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5번 칸트랑 현실주의. 평화 실현을 위한 각국의 무력 행사는 항상 정당하다. 칸트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평화 실현을 위해 가지고 뭐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면 그게 정당화될 수가 있나? 절대 안 돼. 다른 나라의 주권은 절대 폭력적으로 간섭하면 안 된다고 칸트가 딱 찍어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어전 정도만 칸트는 인정하고요.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막 무력을 행사하면서 평화를 실현한다? 칸트가 좋아하는
방식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현실주의 입장에서도 그게 항상 정당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현실주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익을 추구하는 존재라서 국익을 추구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도 국가가 요구하는 국가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가 될 수밖에 없고 국익을 위해서 하는 국가들의 행위는 정당하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평화 실현을 위해서 하는 무력 행사가 항상 정당하다. 현실주의도 딱히 그런 주장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4번 정답이었고 17번도 약간 쉬어가는 문제 같은 느낌. 그냥 읽고 풀면 되는 거. 지식 검색의 기능을 넘어 일상 대화를 나누는 친구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매력적인 존재다. 쌤이 요즘에 되게 그걸 많이 느껴요. 요즘에 거의 내가 GPT에다가 진짜 뭘 많이 물어보거든. 그럼 거의 다 알고 있더라고, 대단하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긴 하죠.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사용자의 깊이 있는 사고를 방해한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슬슬 약간 GPT랑 많이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슬슬 약간 이제 내 뇌를 약간 스스로 쓰거나 막 뭐를 책을 찾아보거나 그러는 게 점점 더 줄어드는 게 느끼거든. 세균 관련해 가지고도 GPT한테 쌤이 보통 많이 물어봐요.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날 때는. 그럼 얘가 막 대답을 해주는데 의심스러울 때가 되게 많아. 그래서 찾아보면 막 다른 내용이고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그거랑은 별개로 얘가 옳은 내용을 제공해 준다고 해도 약간 내 사고가 점점 약간 이 친구한테 외주가 된달까?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내는 지지에 익숙해. 맞죠? 그리고 얘가 또 약간 그렇지. 얘가 약간 자꾸 날 응원해줘, 그지? 약간 사실 잘못됐거든? 근데 막 응원을 해줘.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막 뭘 치킨을 먹고 싶다 그래. 그럼 막 그거는 안 되긴 하는데 뭐 먹을 거면 이렇게 먹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줘. 사실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되게 익숙해지면 사용자가 약간 아 내가 하는 일이 다 맞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약간 어떻게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정당화시키려고 GPT한테 논리를 만들어라고 시키고 막 이런 게 가능해질 수가 있죠. 또 소통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면 인간관계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GPT랑 사귀고 막 이런 일이 나중에 나타나겠지 분명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또 무작정 거부할 수도 없거든. 당연히 아예 거부할 수는 없어. 시대 변화의 하나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지. 좀 적절하게 문제점은 좀 인식하면서 비판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도구로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좀 활용해가지고 약간 그 있잖아. 그 먼데인가? 그 GPT 중에 약간 그 GPT인데 굉장히 비판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우리의 약간 무슨 인지 부조화라든지 약간 우리의 약한 모습 같은 걸 딱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약간 비판해주고 약간 야단을 쳐주는 그런 GPT로도 좀 활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반성적 태도가 요구된다는 게 주제지 뭐 1번이지 바로. 좀 반성해라. 너 너무 생성형 인공지능에 너무 또 의존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딱 나와 있으니까 1번이 바로 답이고 현실의 인간관계를 대체하도록 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생성형 인공지능을 수단이 아닌 목적적 존재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얘를 인격으로 취급해가지고 인간이랑 동등한 권리를 주자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기능은 정보를 탐색하는 것에만 한정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를 막 위로해 준다든지 뭐 우리와 소통을 해준다든지 약간 감정적으로 위로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식으로 지금 적혀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은 유해함으로 사용이 전면 금지라고 얘기한 적도 없죠. 이걸 부정할 수도 없다라고 아까 적혀 있었으니까 정답 1번으로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18번도 약간 연달아서 쉬어가는 문제 같은 느낌. 패스트 패션은 최근 유행에 따른 옷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해주지만 막대한 양의 탄소를 배출해. 막대한 양의 탄소를 배출해 기후변화를 좀 가속화하는 문제점이 있어. 정부의 규제가 좀 필수적이야. 패스트 패션 제품 생산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실효성이 있기는 해. 근데 소비자의 선택권을 좀 너무 침해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아. 소비자가 윤리적 신념에 따라서 슬로우 패션 운동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치 소비를 소비자가 실천해야 돼. 여기는 약간 정부의 역할을 메인으로 강조하고 있다면 여기는 소비자의 역할을 메인으로 강조하고 있고 기후 문제는 소비자가 메인으로 참여해가지고 알아서 약간 윤리적 실천으로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아 라는 입장 차이가 딱 나타나죠. 정부가 할 거냐 소비자가 할 거냐. 패스트 패션의 확산은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방해한다.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기호를 충족해준다고 돼 있죠. 의복의 생산 방식은 제도적 규제 없이 개선돼야 된다. 제도적 규제 없이 개선돼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 없거든요. 여기 정부의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소비에 대한 성찰은 기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소비자가 윤리적 신념에 따라 소비 문제에 대한 성찰을 해가지고 기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4번 패스트 패션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어떤 효과도 없다. 아니 정부의 규제는 실효성이 있다라고 위에서 얘기했었죠. 어떠한 효과도 없는 건 아니고 소비 행위의 가치는 경제적 효용만으로 평가된다. 여기 윤리적 신념에 따라 가지고 가치 소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경제적 효용만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란 뜻이겠지. 같은 경우에 딱히 그런 얘기는 안 했었고 여러모로 나도 그렇게 맞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 되겠어요. 굉장히 쉽게 그냥 독해로 풀어봤습니다.
19번 원조 문제.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기 문제를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거. 롤스. 너무 쉽죠? 제시문. 질서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된다. 원조의 의무. 도덕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하지 않고 막을 수 있는 극단적인 빈곤이 있다면 내가 절대 빈곤에 해당되는 수준의 희생만 하지 않고 한 이 정도 희생만 해가지고 절대 빈곤 이만큼을 막을 수 있으면 당연히 원조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싱어겠죠.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서 공리를 증진하자라는 얘기죠. 1번 롤스. 원조 대상의 빈곤이 해소되어야만 원조 중단이 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롤스는 빈곤 해소라는 걸 원조 중단 시점으로 보지 않거든요. 원조 대상국이 원조 주체가 될 때, 그러니까 원조 대상국인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면 원조 중단이 가능한 거지. 빈곤이 해소되면은 아니야. 빈곤이 해소됐다고 그냥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고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상대적으로 빈곤할 수도 있어. 롤스는 원래 빈곤 같은 걸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원조를 함에 있어가지고 물론 원조 대상국으로 삼는 고통받는 사회가 빈곤 문제 때문에 고통받을 수도 있겠지만 빈곤하다고 무조건 다 질서정연 고통받는 것도 아니고요. 빈곤하지 않다고 다 질서정연한 것도 절대 아니기 때문에 빈곤 해소라는 거를 그 자체로 원조 중단 조건으로 삼다거나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번 롤스.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데 필요한 부의 정도는 사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번에 6월 평가원에서 롤스 기준에서 우리가 원조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지원 혹은 물질적인 지원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데 필요한 부의 정도는 사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롤스 기준에서도 원조 방식이 항상 모든 나라에 다 똑같을 필요는 없는 거야. 부가 더 많이 필요한 나라가 있을 수 있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덜 가난한 나라가 있을 수 있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데 필요한 물질적인 기반이 너무너무 부족한 그런 사회라면은 그런 사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으로 원조를 하는 것도 아예 불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부정의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있고 아니면 이미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는 나머지 기반은 다 갖춰져 있는데 문화적인 전통이라든지 공적 정의가 아니라 이런 부분만 좀 부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을 제도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나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는 당연히 사회마다 다르다는 거죠. 지금 이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는 조금 물질적인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어떤 사회는 물질적 지원 없이 그냥 제도적 지원만 해주면 되고 설득만 하면 되고 이런 얘기들을 다 할 수 있는 거겠습니다. 3번 싱어. 개인 간 부의 불균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원조는 의무로 규정된다. 전혀요. 원조가 의무로 규정되는 이유는 세상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에 고통이 있는데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기본적 필요는 충족되고 또 남는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약간의 희생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일 때 원조 의무가 규정되는 것이지 세상에 절대 빈곤한 사람이 있을 때 원조 의무가 규정되는 것이고 그 고통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원조 의무가 규정되는 거지 부가 불평등하다고 해서 원조 의무가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싱어 기준에서는 고통이 존재한다. 그 고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게 원조 의무를 규정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4번 싱어. 원조 대상이 처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원조 의무 이행이 유보되는 경우도 있죠. 그걸 쌤이 한 100번 말했던 원조를 헛되게 만드는 정책을 집행하는 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원조 대상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라는 게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정치가 엉망이야. 그래서 우리가 원조를 부어도 그 나라에서 우리 원조를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정책 같은 걸 막 피고 있는 거야.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절대빈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좀 노력을 해도 이 나라에서 출산율 제한 정책을 전혀 안 펴가지고 애들이 막 1년에 막 1억 명씩 막 태어나는 그런 나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원조를 하면은 그거에 따라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단 말이야. 애들이 더 많이 태어나서 더 많이 가난한 애들이 생겨나는 케이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원조를 안 할 수도 있다. 원조 의무가 유보된다. 혹은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X. 5번 롤스 싱어. 원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원조 대상에 대한 강제력 행사는 둘 다 인정 안 합니다. 둘 다 막 강제로 원조하고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하죠. 특히 롤스가 온정적 간섭주의는 안 된다라는 얘기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요. 싱어도 강제적인 원조 이런 걸 얘기한 적은 없기 때문에 탈락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불사상가들 입장으로 적절한 거 예술관이네요. 아름다운 건 동물적이면서도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게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성도 가지고 있는 중간에 해당되는 존재. 그래서 신은 완전히 이성적 존재인 신 같은 경우에도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술적, 미적 판단을 내릴 수가 없고 동물은 그냥 오로지 감각만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미적 판단을 내릴 수가 없고 감성도, 감각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성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만 미적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만 미적 판단을 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인간의 동의를 요구한다. 이거 보편적 타당성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름다운 거를 볼 때 기본적으로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성도 가진다. 아름다움에 대해 가지고 인간들의 판단이 일치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미가 선의 상징이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칸트인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방된 것에 쾌감을 느낀다. 이거 이쯤 되면 알아야 돼. 이거 아리스토텔레스잖아.
태어날 때부터 모방된 것을 쾌감을 느낀다. 그래서 인간의 예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모방이다. 그런데 시인의 임무는 실제 일어난 일을 똑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개연성 있게 모방해가지고 창작하는 거야. 추악한 거는 더 추악하게 묘사하고 선한 건 더 선하게 묘사하고 아름다운 건 더 아름답게 추악한 건 못생긴 건 더 못생기게 묘사를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이 예술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교훈을 주는 게 예술의 목적이야. 그 예술이라는 건 자연이 완성하지 못한 거를 완성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일종의 도덕적 진리를 깨우쳐 주는 것이 예술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라는 건 이전에 평가원 문제에 나왔던 제시문을 통해 가지고 이미 다 제시가 된 내용이고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기출 분석이 너무 안 돼 있는 거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기출 좀 보고 오세요. 기억, 칸트, 미적 판단은 일체의 이해 관심 없이 내려질 수 있다. 미적 판단은 기본적으로 무관심성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게 선의 판단과 미적 판단의 유사성이거든요. 선의 판단도 미의 판단도 기본적으로 이해 관심이랑 상관없는 무관심성이라는 특징을 가져간다라고 칸트가 맨날 묘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셨을 겁니다. 니은 칸트, 미적 판단과 도덕 판단 모두 보편성을 지닐 수 있다. 이것도 보편적 타당성 혹은 보편적 만족감. 이거 미적 판단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가진다. 그리고 도덕 판단도 기본적으로 보편성을 가지게 된다. 우리 모두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존재라면 도덕 판단을 다 같이 내릴 것이다. 보편적으로 내릴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 미와 선의 유사성 중에 보편적 타당성 얘기하는 거고 디귿 아리스토텔레스 과거 사실의 재현은 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아니다. 과거 사실을 재현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다시 한번 보여준다는 거지. 그건 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아니야. 오히려 과거 사실을 더 개연성 있게 모방을 해가지고 더 개연성 있게 표현을 해줘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일종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 도덕적인 깨달음을 주는 게 목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 사실을 그냥 재현하는 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야. 그걸 통해서 도덕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인 거지. 리얼 칸트랑 아리스토텔레스 인간 본성을 극복해야만 미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건 약간 독해 문제에 가까운 게 아리스토텔레스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에 따라 그냥 우리는 모방된 거에 쾌감을 느낀다고 돼 있거든. 그럼 인간 본성을 극복해야만 미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야. 오히려 인간 본성에 따라서 우리가 미적 즐거움을 느끼는 거지.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인간 본성이라는 거를 일종의 자연적 경향성이라고 본다면 칸트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해야만 미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인간 본성을 극복해야 된다? 칸트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따지면 칸트 입장에서 인간 본성이라는 건 딱 아까 얘기했던 그냥 자연적 경향성이라고만 볼 때 이 자연적 경향성이랑 미적 즐거움은 크게 상관이 없긴 합니다. 칸트 기준에서. 그래서 이 자연적 경향성이랑 미적 즐거움이 그 자체로 엄청 강력한 상관이 있는 건 아니다. 혹은 인간 본성에 막 인간 본성이랑 상관없이 우리는 미적 즐거움을 느낀다라든지 혹은 미적 즐거움을 느끼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자연적 경향성이라든지 뭐 혹은 욕구라든지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우리는 자연적 경향성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 수도 있겠으나 칸트가 딱 이런 식으로 묘사하지는 않아요. 인간 본성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미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자연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미적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 꼭 미적 즐거움을 자연적 경향성 때문에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칸트 입장에서 딱히 맞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확실한 거는 이건 일종의 독해 문제로서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미적 즐거움을 느끼는 게 인간 본성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탈락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올해 수능 전까지 마지막으로 보게 된 학력평가 해설까지 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메인 해설은 수능 해설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한 달이면 이제 생활관리에서 쌤이 요것도 요즘에 계속 하고 있는 얘기인데 생활관리에서 역전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니까 마지막까지 쌤 커리큘럼들 따라오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도 다른 방식으로든 꼼꼼하게 공부하십시오. 항상 제시문을 보면서 이해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그게 아직까지 안 돼 있다면 막판에라도 집중적으로 제시문들 좀 독해하면서 이 사상가의 논리를 좀 이해해가지고 선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요 2026학년도 학력평가 해설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제 수능에서는 좀 웃으면서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쌤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시간 동안 되게 열심히 좀 빡세게 달려가지고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다 도와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설 듣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투세 현쌤이었습니다.